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뉴스토말토 금융부 이종용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조푸는 혁신금융 가시적 성과 창출할까? 정부가 혁신기업에 3년간 100조 원을 풉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기업은행 이 본점에서 이뤄진 그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참석을 해서 이제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금융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윤 기자, 어제 발표된 그 내용들 어떻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혁신금융 주요 내용은 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이 기술력이나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은행 대출을 좀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출과 자본시장, 이 정책금융 이 세 가지 부분에서 핵심 과제를 내놨는데요. 이 먼저 대출 부문에서는 이 은행의 기업 대출 심사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겁니다. 이 부동산 담보뿐만 아니라 이 상표권 같은 이 기술력을 인정받으면 이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술금융 제도를 개편하는 겁니다. 기업이 기술력을 인정받게 되면 이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서 앞으로 3년간 혁신 중소 중견 기업에 이 100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게 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 자본시장 부분에서는 이 코스닥 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춰서 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활로를 넓히겠다는 내용을 내놨습니다. 이 정부는 3년간 바이오와 4차 산업 코스닥 기업을 이 80개 상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이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이 증권거래세 인하를 발표한 것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정책자금 부분은 이 대규모 정책자금을 기업 활성화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전통적인 주력 산업이지만 이 취약업종으로 분류된 이 자동차 제조사나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업체 같은 이 취약업종에 10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이 관광이나 헬스케어, 이 콘텐츠 같은 유망 서비스 산업에 이 앞으로 5년간 60조 원의 정책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이 주된 내용입니다. 금융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거죠. 뭐 요약을 해보면 이제 뭐 부동산 담보가 없어도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좀 기술력만 있다면 신용 등급도 올려줄 수 있다는 거고, 올려주겠다는 거고, 그리고 적자 기업도 코스닥에 상장하게 된다는 거고, 뭐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기술력 있는 그 기업, 성장 기업들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건데, 기술력을 어떻게 정부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제 기존의 기술금융 제도라고 이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 특허권을 신청한 내용이라거나 아니면 특허권을 받은 기계 설비가 있으면 이제 은행권에 이 T10이라는 이 기술금융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통해서 이제 어떤 담보화 시키는 서류 작업을 거쳐서 이 여신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담보화 시키겠다는 게 그럼 이게 기술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거 판단은 거기서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기술력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미래 상장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뭐 3년 동안 관건이 될 것이 이 기술 평가를 어떻게 정밀하게 할 것인지가 그러면 이제 뭐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그 기업들에 이제 금융 지원을 해준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자칫하다가 이제 부실 기업한테 뭐 대출을 해줘서 이게 전체적으로 금융 부실을 좀 초래하지는 않을까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술 평가라는 것이 이 지금 당장은 서류화되지 않고 이 수치화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 적자 가능성이 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 기술 평가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정부가 이 금융권 공동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이제 국회 입법 기간을 거쳐서 이 관련법 제정도 하기 때문에 좀 사태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지금 뭐 중소업계들 또 뭐 취재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환영하겠어요, 이번 방안에?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중소기업에서는 그동안 가장 많은 이 불만이 이 은행 대출을 받기가 너무 어렵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은행에서는 부동산 담보만 이 대출 담보로 너무 인정해 준다. 그것이 되게 불만 사항이 가장 높은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책이 아무래도 이제 기술력도 담보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니까 중소기업에서는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혁신금융 추진 방향이 발표가 됐고, 기대하는 바도 크고, 앞으로의 과제도 좀 많을 것 같은데, 박민호 기자, 일단 뭐 새롭진 않아요, 혁신금융.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혁신금융을 다 내세웠던 바예요. 이게 재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이야기한 부분이 뭐 애플이나 아마존도 이렇게 혁신적인 금융 지원이 없었다면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외 쪽의 좀 사례는 어떤지 과거 정부의 혁신 금융과 비교해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과거 정부에서도 이제 항상 금융 혁신을 이야기했고요. 규제를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손톱 및 가시를 뽑겠다 해가지고 네, 대국민 뭐 토론회 형식으로 한 3-4시간씩 이렇게 TV에서 생중계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손톱 및 가시가 더 깊게 박히게 됐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전 정부나 이전 정부나 뭐 지금 정부나 마찬가지로 규제와 혁신을 풀겠다고는 하지만 사실 규제를 풀기보다는 사실 돈만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돈 규모가 한 자릿수를 넘어서 한 두 자리, 세 자리, 50조, 80조, 이제 이번에는 100조까지 나오잖아요. 사실 이제 얼마만큼 많은 돈을 쏟아부을지 뭐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 결국에는 세금으로 이제 다 막는 거겠죠. 어쨌거나 이제 규제를 개혁하고 그 여러 가지 좀 발목을 묶는 그런 점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업계에서는 공무원들의 좀 복지 부동인 상태, 규제를 푸는다기보다는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풀면 새로운 규제가 나오고 규제를 쪼개면 쪼갠 것을 서로 붙여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규제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일종의 공무원들의 뭐 보신주의라든지 복지 부동 이런 관행이 사실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게 사실상 시급한 문제라서 2015년도에 이제 감사원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혁신 정책을 대체 얼마나 추진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실제 검증하는 작업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이제 실제로 결과로는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공무원들부터 대통령까지 실제 시장의 그런 현황들을 잘 모르고 단지 지원금만 이렇게 눌려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게 좀 큰 문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사례에서는 이제 금융업뿐만 아니라 비금융사들도 금융업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그런 업체들은 금융업으로 시작을 하지도 않았지만은 그 자국에서 어떤 금융 규제라든지 이런 문턱이 낮고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날개를 달아줄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금융업까지 이제 넘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의 어떤 기업들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우리는 뭔가 좀 더 쪼그라들고 있는 그 원인이 이제 규제, 사실은 풀어야 될 규제는 안 풀고 격가지만 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어쨌든 이번에 이제 발표된 안이 네. 세금을 좀 줄여주고 네. 규제를 풀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세금을 통해서 이제 기업에 대한 그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라는 네. 건데 규제가 많이 안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금융사들이 핀테크 기업을 뭐 인수할 때 출자 지분 관련해서 제한 같은 거 이런 거 풀어줘야 핀테크 기업을 뭐 인수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M&A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 건데 법적으로 출자 지분을 탁 제한을 걸어두니까 여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못 넘어가는 자체에 이제 그게 이제 벽으로 막혀 있는 것도 있고 실제로 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공무원분들을 만나러 가면은 구두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말로 하는 그 구두지침이라는 게 있고 행정지도 뭐 가이드라인 이게 법령 뒤에 숨어 있는 일종의 규제가 또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이렇게 수정해 오세요, 시정해 주세요 해가지고 수정해서 가져가면은 죄송한데 국감 때문에 바빠요. 이렇게 또 차일피일 미뤄지고 이런 관행들이 좀 많이 굳어져 있다는 거죠. 법 뒤에 가려진 법. 이런 것들이 좀 많고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끝나고 나서 다음 정권이 되면 또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기준이 법의 안정성이거든요. 법이 많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외국 기업에서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좀 많이 걱정하는 게 법이 자꾸 5년마다 바뀐다. 5년마다 바뀌고 뜯어 고친 거 다시 붙였다. 뭐 이렇게 누더기 되질 않나. 이런 면들이 좀 불안정성을 유발하는데 금융 혁신은 좋습니다. 혁신은 좋은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공무원 혁신이 더 우선이다. 정부 혁신이 더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단은 워낙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 금융을 좀 홀대한다는 좀 비판이 좀 있기는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환영할 만한 일인데 아직까지 미흡한 게 많다라는 그 박민호 기자의 지적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걸 잘 실행할 수 있을지 그 이행 방안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앞서서도 제가 뭐 금융 부실을 이야기했지만 이게 실행하는 게 사실상은 이렇게 방침이 내려졌다고 해도 현장에서의 그 실행력이 상당히 좀 중요한 건데 그게 쉽지는 않은 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제 정부에서 이런 방안들을 짜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안들을 어떻게 좀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금융위원회가 이번 대책을 주도적으로 발표했는데 뭐 올해부터 2021년까지 총 3년 동안 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내놨습니다. 네. 먼저 올해는 일괄담보제도라는 것을 시장에 도입해서 안착시키겠다는 내용을 내놨습니다. 일괄담보제도라는 것은 이제 상표권 같은 동산담보를 이 대출담보로 인정하는 내용인데 이 기존에는 기계 설비나 재고 상품, 매출 채권 같은 이제 자산들이 개별적으로만 담보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통합적인 자산을 일괄적으로 담보로 인정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은 동산담보법이 개정이 돼야 합니다. 뭐 국회 협정 없이는 안 되는 사항인데요. 그 올해 일괄담보제를 시행하고 정부의 목표대로 시장에 안착시키려면은 이제 올 상반기 내로는 동산담보법 개정을 통과시켜야 하는 내용인데 금융위원회가 단독으로는 할 수 없고 이 법무부나 이제 여타 다른 부처와 이제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 진입하는 내년에는 이제 기술 평가하고 이 신용 평가를 이제 일원화해서 그 기업이 기술력이 있으면 이제 뭐 신용 등급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뭐 마련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금융사회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작년까지 기술금융 뭐 대출에 대해서 많이 파일을 늘린 부분이 있는데 다시 추가적으로 이제 대출을 늘려야 되는 부분에서 이제 은행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2021년에는 이제 기업의 자산이나 이제 기술력, 영업력 같은 지표를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해서 여신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게 당국의 최종 목표인데 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또 기업 담보 제도를 제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은 이제 신용정보법도 개정돼야 하고 동산담보법도 개정해야 하고 그다음 최종적으로는 기업담보법도 만들어야 되는 건데 뭐 이 금융권의 어쨌든 호응도를 떠나가지고 입법기관과의 협조가 최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무엇보다 이제 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이 방안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겠네요. 무엇보다 법 개정을 하고 나서 요즘 또 국회 통과 어려운데 국회 통과가 돼야 되는 또 과제를 또 안고 있는 거고 기존에는 이렇게 뭐 혁신금융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을 했다가 현장 이행이 안 됐던 그 부분들은 이 부실이 발생하면 여신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그게 또 이제 뭐 은행권 부실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고자 현장에서는 아예 뭐 이런 지침도 따르지 않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일단 법 개정이 되면 이런 부분들도 많이 완화될 수 있는 거예요? 뭐 법 개정이 된다고 해서 이제 민간 시장이 따르겠지만 이게 얼마만큼 이제 지속되는지는 또 뭐 민간 시장의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시장, 금융 시장에서 좀 뭐 대출이 본인들에게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증권거래세를 또 내렸잖아요. 0.3%에서 0.25%로 내렸는데 시장의 목소리는 사실 폐지를 요구를 했던 거고 찔끔 내렸습니다. 0.05%. 네. 뭐 실효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데 이 정도 내려가지고 뭐 투자자들 증권시장으로 좀 끌어들일 수 있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그러면 0.05% 보기에는 조금 내렸지만 세금 측면에서 1조 원 정도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수가. 네. 그러면 이제 정부가 그 정도를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가요? 뭐 분명 뭐 증권 거래세 인하를 하면서 세수가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가장 큰 우려되는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만큼 지금 중소기업으로 자금이 그만큼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의식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시장으로 진입하는 이 상장하는 문턱을 넓혀주는 것도
이제 중소기업이 자금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투자나 이제 고용이 일어나는 거에서 좀 더 뭐 아무래도 세수 부족보다는 좀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책 판단을 크게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종용 기자가 볼 때는 이번 이 정책 방안 어떻게 실효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 이번 정책 내용의 핵심은 아무래도 중소기업 그 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하는 건데 기존에 지금 시중 자금이 부동산의 60% 이상이 묶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이 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 아무래도 뭐 가장 실효성 있는 내용은 이제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무제표가 나쁘더라도 이제 기술력이 있으면 이제 은행 대출을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제 즉각적인 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정책 내용을 보면은 내용 매우 좋은데 이 사실은 이런 대책이 전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역대 정부들도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제 이런 대책을 많이 내놨었는데 사실은 정권 교체가 뭐 여러 번 되고 그다음에 경제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 실효성이 있으려면은 아무래도 이번 제도가 좀 지속성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한 단계씩 좀 밟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박민호 기자는 어떻게 이 혁신 금융이 정말 말 그대로 될까요? 이게 또 좀 더 본다면 이제 이 벤처붐 확산으로 또 이어져야 될 텐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이어지길 바라고 또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건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 결과를 알 수는 없어요. 그 어떤 경제학자도 결과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단지 결과가 나온 후에 이런 원인 때문에 뭐 경제가 좋아졌다, 경제가 안 좋아졌다 이렇게 원인을 추적할 수 있을 뿐이지 사실 결과를 예측한다는 건 거의 어렵죠. 그래서 국가 정책이라는 게 사실 저는 그렇게 봐요. 점 보는 거랑 비슷해요. 점을 보는 거. 사주팔자 궁합 보시는 분들이 점을 치잖아요. 나름 이제 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나름 합리성을 가지고 점을 본단 말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사망한다 이렇게 점을 쳐야 이제 맞잖아요, 원리가. 근데 점 보시는 분들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었는데 갑자기 애가 태어났다. 이러면 이제 엉터리 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로 앞뒤가 맞는 그런 원리와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점을 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검증을 해봤어요. 이번에 혁신 금융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어떻게 점을 쳤는지 한번 보려고 봤더니 이제 100조 원을 풀어서 17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 그래서 100조 원 나누기 17만 개를 하면은 5억 8천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당 5억 8천만 원씩 나눠주는 꼴인데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경제적 가치가 나와야 돈을 100조를 뿌리는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한테 100조 원을 풀어서 5억 8천만 원만큼 직접 주는 것보다 더 효과가 적다면은 그냥 공중에 뿌리는 거죠. 공중에 뿌리는 거고 이 돈이 대체 어디로 날아가는지 알 수 없는 그 정책의 실패가 되는 건데 그 이상의 효과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좀 일단 의문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종훈 기자가 말했다시피 법 개정 안 되면 도루묵이거든요. 법무부에서 과연 동산담보법 관련해서 법 개정을 쉽게 할 것인가. 그리고 뭐 상호가 등기되지 않은 자영업자에게도 동산담보를 허용하겠다라고 밝혔죠. 이것도 국회의 동의를 과연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빈소리가 요란하다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모험 투자를 하는 자본 모험 투자를 하는 그런 성향이 지금 강한 거죠. 결국에는 하나의 뭐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있어도 대출을 해주겠다 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은행권 대출 한번 잘못 나가면 이제 은행 재정 건전성 문제인데 그러면 그 국가가 그것도 책임져 줄 것인가? 근데 그것도 아니다는 거죠. 특히 뭐 특허권, 뭐 매출 채권, 영업권, 그 무형 동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좀 있다. 그래서 조금 점을 막 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경제에 있어서 금융이라는 게 사람으로 비유하면 이제 핏줄과 같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피가 잘 돌아야지 이제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잘 되면 이제 우리 경제 어렵다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실물 경제 회복까지 이게 이끌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번에 정책 브리핑을 하면서 사실은 그 이례적으로 3년간 100조 공급이다 또는 17만 개 일자리 창출이다라는 좀 다소 선언적인 수치를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만큼 이제 성장 동력이 정부 차원에서 절실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기업금융을 주제로 행사에 참석한 것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타트업 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그 생존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처럼 대규모 금융 지원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발전을 하기 전에 일단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네. 그 실제로 뭐 정책기관 조사에 따르면은 뭐 정부 대출이나 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일단 생존율은 2배 이상 높으니까. 그래서 뭐 앞으로 근데 기업 생존율이 이제 높아지는 측면에서는 이제 뭐 이 같은 대책이 효과가 있겠지만은 이제 살아남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이제 대규모 고용이나 투자로 이어지려면은 좀 정부 차원에서 이 종합적인 대책이 이 후속 대책으로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기술력이 있는 그 기업들 가치가 이제 증대되고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부응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뉴스토마토 금융부 이종용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혁신, 뭐 단어만 들어도 상당히 좀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현장에서의 실행력이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 또 세심한, 또 치밀한 그런 계획들을 더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